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청약시장이 거침없이 하이킥을 하네요. 그랬더니 불법도 거침없습니다. 최근 수도권 택지지구 등에서 청약 경쟁률이 무려 100대 1을 넘는 아파트 단지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른바 떴다방들이 떠서요. 청약통장 불법 거래는 물론이고 위장결혼, 입양까지 권하면서 특수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건 또 거침없이 철퇴를 맞아야겠죠? 대기업들의 갑질도 여전히 거침없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불공정 거래를 당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것이 60% 가까이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었더니요. 대부분이 특별한 대응 없이 감내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환폭풍도 거침없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오르니까 원화 가격이 떨어지기는 하는데요. 엔화가 더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유럽도 아마 돈을 풀어 제낄 것 같고 한시도 바람잘 날 없는 환율 전쟁 속에서 경쟁력 키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거침없답니다. 생생경제 금요일에는 특별한 코너 금요기획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00년대 초반 전국의 인터넷 커뮤니티 열풍을 일으켰던 프리첼 기억하시죠? 창업을 했던 전재환 전 프리첼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전재환 전 프리첼 대표가 새로운 개념의 SNS를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문자는 물론이고 화상대화에 녹화 영상 또 생방송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에어라이브라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전재환 대표에게는 또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는 그 개발인데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여쭤보고 여러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강현철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금요일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일단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주중반부터 소폭 오름세를 띄기 시작했고요. 오늘도 3포인트 오른 1939포인트에 끝났습니다. 네. 뭐 폭이 크진 않았지만 장 초반에 하락세로 출발했다가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약 10포인트 정도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강보합 정도로 마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어땠나요? 거래소가 올랐는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네. 8포인트 오른 539포인트. 그래서 거래소가 한 0.2% 오른 데 비해서는 코스닥은 1.5% 정도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코스닥 중소형주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르기는 올랐는데 증시에 오래 계셨잖아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갔다가 확 내렸다가 올랐다가 하는 장 보면은 좀 어떠세요? 기분이? 일단은 사실은 최근 주식시장은 아래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거의 3년째 2050에서 2100선을 못 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투자자분들이 물론 이제 주가가 내려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으면서 한 2, 3년 정도 거의 뭐 요즘엔 코스피가 아니라 박스피라고 불리기 때문에 박스피요. 예. 예, 그러니까 기대치도 굉장히 많이 낮아졌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주 이면에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외 증시 대비 국내 증시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좀 오를 수 있을 이 박스권을 좀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은 좀 들고요. 오늘 그러면은 외국인은 어땠나요? 오늘 이제 코스피가 상승세를 보인 데 비해서 외국인은 1000억 정도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네. 뭐 최근 약간 샀다 팔았다 하지만은 오늘은 매도가 좀 많았었던 걸로 보이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승폭이 좀 컸다고 말씀드렸는데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1000억을 판 거에 비해서는 코스닥에서는 400억 원 가까이 주식을 좀 순매수하면서 네. 코스닥 주로 이제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시장을 뭐 좀 들었다 놨다 할 만한 재료는 없었죠? 사실 재료 자체는 없었고요. 예. 어제하고 오늘의 시장의 좀 특징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거의 한 두세 달 동안 많이 빠진 게 뭐 자동차, 조선, 화학에서 약간 경기 민감하면서 일본의 엔화저로 인해서 이제 좀 약간 네거티브한 효과를 받은 기업들의 주가가 속칭 저희 얘기로 이제 지하 한 2, 3층까지 떨어졌는데 네. 어제 오늘 이제 자동차나 조선주, 철강주가 좀 급반등을 보이면서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잠깐 튀어오르는 건지
아니면 원체 많이 빠져서 지하 3층에서 그래도 한 지하 2층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네.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상층까지 올라올 거라는 말씀은 안 하시네요. 사실은 이제 요번에 이제 3, 4분기 실적이 마감이 됐는데요. 예. 이번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이게 바닥이면은 뭐 이제 철강주나 뭐 자동차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3, 4분기보다 4, 4분기 실적이 더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4, 4분기에는 뭐 인센티브를 좀 준다거나 예. 연간으로 이제 처리하지 않았던 부실을 한 번에 좀 처리하는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4, 4분기 실적이 이제 내년 초에 나온다면은 경기 민감주는 아직은 주가가 실적 측면에서 바닥을 통과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자신 있게 이제 사야 된다라는 그 분석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 증시는 어떨까요? 네, 다음 주 증시는 일단은 뭐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에 비해서도 원체 낙폭은 컸던 데 비해서 반등폭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뭐 이번 주처럼 뭐 아주 큰 폭은 아니어도 소폭의 오름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예. 뭐 큰 이슈가 있지는 않은데 다음 주 목요일 날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해서 한국은행이 이제 정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현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은 만약에 추가 기준금리 인하라는 약간 재료가 발표된다면은 주가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그냥 무난하거나 중립적인 흐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장세이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좀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직장인들 그렇지 않아도 이 노동시간 많다고 그러는데 유급휴가가 제일 적다 뭐 이런 통계도 나왔더라고요. 네, 이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어가 전 세계 24개 나라들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유급휴가를 과연 제대로 사용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설문조사였는데요. 우리나라 이 근로자들의 평균 유급휴가 일수가 연간 8.6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유급휴가는 사실 직장 연한에 따라 좀 다르죠. 네. 신입 들어온 지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은 이제 이 유급휴가가 좀 짧을 것이고 뭐 저처럼 한 20년, 30년 다닌 사람들은 네. 굉장히 긴 휴가가 이제 보장이 되는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8.6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네. 조사가 이루어진 나라가 미국, 인도, 영국, 뭐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호주, 일본, 멕시코, 브라질. 근데 어쨌든 그 나라 중에 제일 짧았다고 합니다. 네. 유급휴가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는 프랑스였고요. 30.7일, 1년에 한 역시. 달을 유급휴가를 한다는 얘기네요. 역시 바캉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나라네요. 그렇죠. 네. 예, 또 덴마크가 28일, 독일이 27일, 스페인 27일, 또 아랍에미리트 26일. 아무래도 유럽 국가들이 네. 이 직원복지나 이것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유급휴가가 긴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기 보면은 뭐 여름에 한 달씩 휴가 가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부러워요. 예. 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좀 제일 가깝게 긴 데가 이제 말레이시아가 열흘 정도를 쉬는 걸로 나왔고요. 네. 태국이 12일, 멕시코가 13일, 미국이 14일 뭐 이렇게 되는데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직장인 비율도 우리나라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직장인들 가운데 유급휴가를 다 못 쓰는 직장인 비율이 60%, 네. 61%. 그러니까 직장인 3명, 5명 중 3명은 유급휴가를 다 쓰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일본, 인도, 오스트리아 그런 순이었고,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업무 일정 때문에라는 네. 답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명 중 6명은 업무 때문에 휴가를 미루거나 취소한 적이 있다 이런 답변이 나왔다 그러는데 뭐 업무 일정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즘은 좀 낮았습니다만 뭐 회사 눈치 보랴 뭐 네. 그것도 이제 요즘은 회사들이 그 인건비 절감 때문에 거의 강제로라도 유급휴가를 쓰도록 하는 분위기죠, 사실은. 다 소진하라고 예. 오잖아요. 예. 그다음에 연말 되면은 소진 못하는 거 있으면 다 써라 뭐 이런 공문이 내려오긴 하는데 막상 현업에 있다 보면은 쓸 수가 없죠. 예, 쓸 수 없는 상황이 네. 종종 벌어지게 되고 저도 사실은 뭐 네. 우리 언론 쪽은 예. 글쎄요 유급휴가를 제대로 쓴 기억이 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점점 더 아직도 여전히 못 쓰시잖아요, 잘.
그렇죠. 다 못 쓰게 되고 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경영계나 이쪽에서는 우리나라의 노동 시간에 대해서 좀 뭐 단축해야 된다라는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 지속 가능한 이 직장 생활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좀 쉬어야죠. 네. 쉬면서 일을 하고 직장인 평균 근무 시간이 우리나라가 45시간으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아마 45시간만 일하는 분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네. 한 100시간도 일해봤던 기억도 있는데. 주중에요? 아니야, 요즘은 아니죠. 예전에. 네. 뭐 이제 예. 사건 취재하고 그럴 때 이제 밤샘을 꼬박 한 적도 그렇죠. 있었고, 네. 네. 아무튼 조금 이제 좀 여유 있는 삶이 네. 좀 필요한 때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이성철 부국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회한도 굉장히 묻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저도 뭐 200% 동의합니다. 그렇죠. 네. 유럽중앙은행 ECB가 그 간밤에 금융통화정책회의를 열었잖아요. 네. 예, 어떤 내용들 나왔죠? 일단 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네. 지금 유럽중앙은행 ECB의 기준금리가 0.05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제로금리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죠. 0.05라고 한다는 건 굉장히 그냥 상징적인 네. 수치고 사실상 제로금리인데 일단 이 금리 자체는 동결시켰고요. 근데 필요할 경우 양적 완화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밝혔습니다. 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이제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부양책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위원회 우리로 하면 금통인데 금통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 필요하다면 비전통적인 조치들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비전통적인 조치라는 거는 아마 채권 대량 매입 같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금리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미국의 양적 완화와 같은 어떤 비상 조치를 쓸 수도 있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상당한 정도의 완화 기조로 지금 다시 가고 있는 그렇네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돈을 더 풀기로 네. 약속을 했었고요. 또 유럽중앙은행도 그렇고 아무튼 뭐 미국이 이렇게 되면은 조기에 금리를 올리는 것이 사실상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유로도 그렇고 엔도 그렇고 그만큼 좀 발권력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라도 할 수 있지 우리 같이 샌드위치의 신세가 되면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맞습니다. 당국의 입장일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나라 철강 수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중국은 철강 수입 좀 줄어든다고 하지 않나요? 네, 중국산의 수입이 우리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아, 이 철강협회 조사를 보면은 7월에 철강지 수입량이 200만 5천 톤인데요. 작년 같은 달보다 27%가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국내 경기로 볼 때 철강 수요가 이렇게 늘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철강 수요 자체는 아시다시피 철강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건설 쪽이고 근데 네. 지금 뭐 건설 경기 부진하죠. 그다음에 조선이라든가 자동차 이쪽인데 그쪽도 지금 수요가 왕성하지가 않은 상태인데 그렇죠. 수입이 27%나 늘어났다는 건 굉장히 폭발적인 증가세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작년 11월 이후 지금 증가세가 근 1년 가까이 계속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늘어난 것 중에 지금 이 전체 수입 중에 중국산이 지금 58.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산의 저가, 아무래도 중국산은 국내산보다 가격이 낮고 상대적으로 품질이라든가 정교한 이 정밀도 같은 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는 고급 냉형 강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국내산을 많이 쓰고 네. 대신 건설 현장이라든가 SOC 각종 뭐 항만, 도로 이런 데에 쓰이는 거는 중국산 범용 제품들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그 일반 중저가 철강제 시장은 중국이 잠식을 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평균 수입 단가가 톤당 58만 원인데 1년 전보다 오히려 떨어져가지고 국산 제품이 65만 원이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중국산을 갖다 쓰게 되는데 국내 철강업계가 지금 어려운 것이요. 포스코도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상당한 정도의 그 부진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국산 저가 철강제 공습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밀고 들어오면은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그렇죠. 있네요. 이제 지금 한중 FTA가 이제 뭐 오늘 내일 타결된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관심은 농산물을 얼마나 지킬 것이냐라는 쪽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농산물만 문제는 아니고요. 네. 이런 중국산 철강제라든가 각종 그 저가 제품들이 아마 물밀듯이 물론 FTA를 통해서 우리가 수출하는 이익도 물론 크겠습니다만은 수입 쪽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중국산 홍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오늘 국회 본회의를 방금 통과했는데요. 세월호 참사가 난 지 205일 만에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특별법이 통과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영화로 보는 경제 영화관, 그리고 경제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 경제 신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 영화관에서는요, 갱스터 영화 신세계를 통해서 대기업의 지배구조, 순환 출자 구조를 짚어보겠고요. 경제 신간, 흥미있는데 구글의 최고 경영자 에릭 슈미트가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밝힌 책이라고 합니다.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한 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창조는 멀리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작은 호기심과 사고의 전환으로부터 창의적인 혁신과 개발을 이루어냅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서는 우리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과학과 만나 미래를 밝히는 지식이 되고 혁신적인 기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심에 기초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밑거름이 창조경제의 큰 걸음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이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용경의 생생경제. 알쏭달쏭 경제상식 퀴즈.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경제상식을 재미있는 퀴즈로 풀어보는 코너 경제상식 퀴즈인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금주의 경제신간,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세바스치앙 살가두 2014년 한국전시회 제네시스 4인 관람권을 드립니다. 퀴즈입니다. 더 큰 이익을 쫓아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돈을 뜻하는 말입니다. 세계를 놓고 보면 나라마다 금리도 다르고 환율도 다르고 주식시장 상황도 다르죠. 그러다 보니 하이에나처럼 조금이라도 더 뜨거운 시장을 찾아 자주 투자처를 바꾸는 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돈을 뭐라고 할까요? 1번 할머니, 2번 핫머니, 3번 에그머니.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금주의 경제신간,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세바스치앙 살가두 2014년 한국전시회 제네시스 4인 관람권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퀴즈 잘 들으셨어요? 더 큰 이익을 쫓아서 여기저기 빠르게 옮겨다니는 돈을 뜻하는 말인데요. 자주 투자처를 뜨거운 시장을 찾아서 움직이는 돈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돈을 뭐라고 할까요?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조미덕 기자가 보기를 드릴 때 굉장히 좀 호들갑스럽게 드린 거는 답이 아닙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할머니, 2번 한머니, 3번 에그머니입니다. 여기서 한 보기에 있는 분은 빨리 다닐 수가 없는 분이고요. 뜨거운 곳을 찾아다니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할머니, 2번 한머니,
3번 에그먼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샵에 0945, 샵에 0945,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에 0945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릴 책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를 보내드리고요. 무슨 관람권도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다 미처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Guardate conto una cosa. 영화 속에 녹아있는 경제를 찾아 배워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영화관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인가요? 네, 그 아이디어가 조금 재밌는 그런 영화인데요. 네. 조직 폭력배에 네. 만약에 그 안에 핵심 멤버에 경찰을 심어 놓는다면 제가 좋아하는 스토리입니다. 약간 좀 발칙한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조직 폭력배들이 이제 키운 그런 네. 큰 기업이 있습니다. 몇 개의 계파가 합쳐서 만든 이제 기업형 조폭으로 커지는 기업인데 알고 봤더니 이 핵심부 안에 경찰들이 예전부터 활동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기업의 경영권을 한번 확보해 보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프로젝트 이름이 신세계입니다. 박훈정 감독의 네, 신세계. 무슨 영화인지 바로 나오죠. 네, 몇 번 봤습니다. 저는. 네, 줄거리 그래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경찰청 그 수사기획과의 이제 강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국내 최대 범죄 조직에 무려 8년 전에 신입 경찰 이자성을 잠식시켰습니다. 네. 이 관 과장이 그 최민식 씨가 연결했었죠. 이정재 씨가 예. 역할을 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 참 많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조직 폭력배들이 덩치를 키우면서 골드문이라는 기업을 만듭니다. 네. 이게 기업을 보니까 대단합니다. 카지노와 호텔도 있고요. 건설업, 유통업, 심지어 상호금융, 벤처캐피탈 네. 이런 이제 제2금융권까지 진출을 해서 계열사를 거느리는 아주 거대한 기업이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경찰 이자성은 골드문의 2인자인 정청의 오른팔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근데 어느 날 이 회장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이제 골드문의 경영권이 붕 뜨게 되는데 이걸 두고 이제 2인자들이 움직입니다. 이제 이 사이에 경찰들이 개입을 해서 경영권 네. 확보에 나서는 그런 영화입니다. 경영권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여기서 그냥 의리 막 이런 거를 계속 봤었는데 예, 일단 영화 컷 들어보겠습니다. 너 나하고 일 하나 같이 하자. 분명히 마지막이라고 했죠.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어. 계획대로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이게 모함이 되게 수작이야. 이거 진짜 깡패 새끼 다 됐구만. 하다못해 저 깡패 새끼들도 날 믿고 따르는데 너희들은 왜 날 못 믿어? 야, 브라더. 내가 우리 브라더한테 미안한 부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작전명이 뭐냐? 신세계 프로젝트입니다. 이 깡패와 브라더와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경제 이야기는 뭘 찾으셨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뭐 전체 큰 틀로 보면 네. 이제 골드문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거니까 네. 이 사실 그 노아르 영화입니다만 어떤 보기의 측면에 따라서는 또 기업 영화에 좀 가깝습니다. 이 이제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 네. 사실 주먹이 있어서 좀 그런데 그것이 하고 나면 우리 일반 기업들 형태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이제 보통 보면 그룹의 회장, 그 이제 핵심 경영권 이 자리는 보통 그 주주총회에서 표대결로 결정이 나죠. 네. 이 이제 영화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골드문은 정청 그리고 이제 이중구 두 네. 사람의 이파전인데 우리가 통상 그 주식회사에서는 이제 주식 50.1%만 가지면 네. 네, 무조건 이제 지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이제 특정 기업의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주,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대주주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제 중소기업은
이제 대주주가 50% 이상 지분을 갖는 경우가 많고요. 네. 하지만 뭐 대기업은 한 20-30% 혹은 그 이하로 갖고 있어도 네. 이제 대주주가 되게 충분한 경우가 많죠. 예. 원체 이제 발행 주식도 많고 다양한 주식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런 좀 지배 구조에 대한 오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 대주주 중에서도 과점주주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50% 이상, 그러니까 50.1%부터겠죠. 이제 과반수 이상 갖고 있는 주주를 이제 주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국세기본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점주주란 특정인과 그리고 이제 그 이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해당 기업의 전체 주식의 50% 이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특수관계인 뭐 아시는 분은 압니다만 또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냥 주주와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통상 이제 친인척을 얘기를 합니다. 이 특수관계인이 중요한 이유 바로 이제 그 특정 주주와 같은 네. 방향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인데 그렇죠. 뭐 아버지가 만약 주식이 20%, 그다음에 이제 부인이 10%, 아들이 10% 이렇게 갖고 있으면 실제로 이사에 가면 전체적으로 40%의 영향력을 이제 발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을 이제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또 특수관계인은 이제 법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 경우는 해당 법인이 5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뭐 타법인이거나 또는 해당 법인의 50% 이상 개인과 법인도 이제 특수관계인인데 네. 이게 사실 특수관계인이 원체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주 구성이 자세히 못 보면 누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맞아요. 네,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아들이 또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출자하면은 또 순환출자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순환출자 구조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이 보통 이제 특수관계인으로 엮여 있는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한 그룹 안에 뭐 A, B, C, D 이런 기업이 있다. 그러면 이제 A 기업이 B 기업에 출자를 하고 또 B 기업이 C 기업에 출자를 하고 C 기업은 다시 뭐 D 기업, 다시 D 기업이 A 기업으로 이렇게 네. 이제 원 형태를 그리면서 뺑 이렇게 둘러서 출자하는 형식 이걸 이제 순환 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순환 출자를 하게 되면 사실 얼마 안 되는 그 자본금을 가지고도 전체 회사를 다 지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문제가 많이 되고요. 또 이제 특수관계인을 이게 복잡하게 이렇게 막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법적으로 금지하자. 네. 이게 지난 이제 대선 때부터 경제민주화 입장에서 나왔었는데 전체 순환 출자 금지하는 것은 뭐 이렇게 실패를 했고요. 일단 신규로 대기업들이 순환 출자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도록 네. 법제화됐습니다. 근데 사실 기존에 다 이렇게 순환출자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기존 순환출자까지 막았어야지 진정한 순환출자 금지였을 텐데. 네, 그런 시장이 생각이 많았었죠. 들고요. 네. 뭐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이렇게 대기업 총수들 정말 이 순환출자 구조 위에서 작은 지분 가지고 네. 경영 우리가 뭐 상법상의 원칙으로 보면 그 특정 이제 그 회사를 지배를 하려면 그만큼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 보면 지분이 얼마 안 돼. 삼성전자의 경우도 이건희 회장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이 가진 지분이 5%가 안 됩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편법으로 뭐랄까요? 회사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도 많이 네. 생기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지배구조 자체가 좀 흔들릴 수도 있고 네. 또 불투명하게 또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전자지분은 이거밖에 안 갖고 있지만은 생명, 그렇죠. 비상장된 네. 삼성생명을 가지고 또 지분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죠.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순환출자라든가 네. 각기 이렇게 얽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기업 지배구조를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개인들도 있고 뭐 재벌 오너들 얘기도 나오지만은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대주주로서 또 기관이 하나 있잖아요. 네. 최근에 이 기관 아주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바로 국민연금이죠. 네. 국민연금이 지금 증시에 투자한 돈이 아마 내년 되면 100조 원이 넘을 것 같은데. 꽤 많네요. 네. 2010년에 55조 원을 투자했었는데 지금 5년 만에 무려 2배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국민연금이 투자한 그 기업에서 국민연금의 주식수가 너무 많아지는 네.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한 이유는 주식에 투자해서 그 수익을 남겨서 나중에 이제 다시 우리에게 연금으로 돌려주겠다 이건데요. 하지만 이제 지배구조상 이제 주식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과연 이제 국민연금이 경영권을 더 이상 이렇게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되느냐? 네. 이제 이런 또 논란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만도 이런 회사는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13%가 넘고 있고요. 네. 뭐 KB금융, SK이노베이션, LG화학
거의 뭐 10%, 8%, 9% 이렇게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모비스도 7% 이상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기업들에서 경영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네. 국민연금이잖아요. 네, 예. 근데 사실상 안 하고 있죠. 현재 법적으로는 국민연금은 투자만 가능하고요. 아. 이제 경영권 행사는 못하게 돼 있는데 이제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번 우리도 경영권을 행사를 해볼까 하고 지금 자꾸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을 바꾸려는 이유 뭐냐 했더니 우리가 이제 경영권 행사를 해서 예컨대 이제 제대로 투자 판단을 하게 할 경우에 네.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경영권에 이제 그 간섭을 해야 된다. 네. 했는데 이게 잘못되면 사실상 거의 국내 모든 기업이 국영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연 이 국민연금이 그렇다면 돈을 정부가 운영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각기 국민들이 낸 연금인데 이걸 아마 대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정부가 어떤 뭐 기금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이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도 또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돈은 네. 사실 국민들이 냈는데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증시나 이런 데서 갑자기 또 손실이 크게 되면 또 국민연금이 손실이 커지는 위험성도 또 갖고 있고요. 네, 이거 네. 위험한 부분이죠. 지금 네. 사실 우리 국내 증시 버티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국민연금인데 기관이라고 할 때 연기금의 국민연금이죠, 맞습니다. 이게. 예, 네. 우리가 말은 기관이라지만 연기금이라 말은 합니다만 그렇다면 만약에 언젠간 저 증시가 추락하기 시작할 때 네. 그러면 동시에 국민연금에 넣었던 우리의 돈도 같이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니까 우리의 노후가 불안해지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너무 많이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이 크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국민연금이 언젠가는 지금은 물론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만 2020년 30년 가면 이제 납입금이 줄어들 텐데 더 이상 증시를 그러니까 돈을 넣지 못하게 될 네. 경우에 그러면 어차피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증권시장이 또 추락할 텐데요. 이때 수익률을 또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게 사실 위험 요소가 많죠. 예. 신세계 얘기하다가 국민연금 얘기까지 흘러왔군요. 네. 순환 출자를 거쳐서. 그렇습니다. 네, 공부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신간. 금요일마다 만나는 따끈따끈한 경제신간입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건가요? 예, 오늘은요, 대작을 들고 왔습니다. 대작이요? 예. 네.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 예. 예. 아, 구글에 들어갈 걸. 예. 사실 많은 분들이 뭐 네. 구글이란 회사 한 번쯤 들어가서 일해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사실 전 세계 직장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 바로 구글. 아직까진 그렇죠. 이잖아요. 네. 근데 이 구글에 대한 책인데요. 이 책을 또 누가 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누가 썼어요? 에릭 슈미트란 분이 썼어요. 회장이요? 회장이 직접 썼습니다. 아, 공저가 있겠죠, 아마? 예, 조너선 로전버그와 앨런 이글이라는 분이 함께 예. 책을 썼는데 이분들도 다 구글에서 함께 일했던 분들이세요. 아, 그렇군요. 그야말로 네네. 구글의 내부 사람이 구글에 대해서 다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 책이 출간이 된 건데요. 에릭 슈미트라고 하는 이름 2001년에 구글에 들어와서 2011년까지 10년 동안 구글의 경영자. 최고 경영자를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그가 직접 구글의 기술 혁신이라든가 사업 전략 분야를 이끌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구글을 직접 진두지휘했던 에릭 슈미트가 구글이 어떻게 일하는가. 아, 정말 궁금한데. 예, 네. 그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 사실 우리는 구글을 검색 엔진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을 그렇죠. 거예요. 예. 이미 현대인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예, 회사죠. 네.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뭐 지메일이라든가 또 스마트폰의 운영 체계인 안드로이드 운영 네. 체계, 뭐 지도, 구글 맵, 네. 글로벌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또 최초의 클라우드 서비스, 스마트 TV 시대의 개막을 알린 구글 TV, 네. 또 사물 인터넷 시대의 개막을 선언한 혁신 제품 구글 글래스에 이르기까지 네. 구글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스마트 시대가 과연 가능했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네. 구글은 정말 21세기를 이끌어가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회사에 대한 궁금증이 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홍보책자는 아니겠죠? 아닙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구글은 어떻게 사람을 뽑느냐, 이것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영화도 하나 나왔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예. 네. 근데 이 구글이 정말 대단한 게, 지금 이렇게 다 나열해 주신 것들이 우리의 생활을 다 바꿔왔거든요. 그렇죠. 애플과 더불어서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이 10년 만에 인류의 삶을 바꾼 기업이다. 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포춘지가 선정한 기업 브랜드 가치 세계 1위 기업에 등극해 네. 있습니다. 또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로 꼽고 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기업인데 그 기업의 혁신 전략은 무엇인지, 성공 법칙은 무엇인지, 또 무엇보다 궁금한 것, 미래 인재의 조건들은 무엇인지, 네. 구글이라는 회사는 어떠한 사람들을 뽑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책을 회장이 직접 썼다 얼마나 솔직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요. 예. 이 책을 통해서 구글에 대한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구글 그러면 뭐 레리 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세르게이 세르게 함께 예. 스탠퍼드 대학의 기숙사에서 아주 초라하게 출발을 했죠. 이름도 원래는 구골이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잘못 신청이 돼갖고 이렇게 됐다 그래요. 맞아요. 예. 지금 근데 그 기업이 40개 나라에 종업원 5만 명을 거느린 예. 굴지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예. 이 책을 통해서 구글의 역사와 정신이 한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데 여기서 책의 내용 한번 낭독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몇 년 전 유튜브의 전 책임자인 살라르 카만고는 그 자신의 긍정의 태도를 경험한 순간이 있다. 주간 직원회의에서였다. 고화질 재생장치 신제품 테스트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테스트는 잘 진행됐다. 너무 잘된 나머지 살라르는 실제로 당장 출시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냐고 물었다. 그런데요, 라며 직원 하나가 입을 열었다. 일정상으로는 몇 주 뒤에나 시판하게 돼 있습니다. 좀 더 테스트를 해보고 최종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해보는 게 어떨까요? 일리가 있군요. 라고 살라르가 대답했다. 그런데 일정 외에 지금 출시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아무도 이유를 대지 못했다. 그 고화질 유튜브는 그 다음날 시판됐다.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고 시판을 가로막을 것도 없었다. 수많은 유튜브 사용자들은 한 사람의 긍정적인 결정 덕분에 몇 주 빨리 혜택을 받다. 저 사실 구글의 창업자 인터뷰 해봤어요. 이메일로. 영광이셨겠어요. 당시에는 이게 2000년이었는데 그때는 이메일 인터뷰라는 게 굉장히 신선한 인터뷰였거든요. 그랬겠네요. 그리고 네.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친절하게. 지금은 범접할 수 없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구글에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은 좀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구글이 그 회사 내를 캠퍼스라고 부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캠퍼스에서 일하는 구글러. 굉장히 자유로워요. 예, 뭐 회사 내에 없는 게 없죠. 수영장, 암벽 등반 코스, 예. 뭐 당구장, 뭐 다 있고 마사지샵도 그래요. 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회사에 그런 게 있어도 돼라는 생각이 드실 수 언뜻 있어요. 들죠. 예, 예. 근데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창의성과 혁신인데요. 구글이란 기업은 그걸 위해서라면 정말 일하는 사람들이 네.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성실하게 우직하게 책상에 앉아서 묵묵하게 오랫동안 일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다.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얘 어디 갔어? 이러고 다 찾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생각을 이 기업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네. 조직 문화라고 하는 건데요. 예. 그런 면에서 구글의 기업 문화는 확실히 이전의 기업 문화와는 다른 다르죠. 것을 느낄 네. 수가 있고요. 구글에서 추구하고 있는 어떤 기업 문화의 조직 문화의 하나의 가치가 있는데 혼란이라고 그래요. 혼란이요? 혼란. 자유가 아니라요? 자유가 아니라 혼란입니다. 서로 부대끼고 정돈되지 않은 그런 분위기에서 뭔가 좀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으려면 예. 막 뒤섞여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책에 보면 네. 이 구글 초반기에 레리 페이지가 검색을 하다가 뭐 일본의 이 오토바이 가와사키 H1B라는 걸 좀 찾고 싶어서 네. 자사의 사이트에 검색을 했더니만 미국 비자 H1B를 밟는 방법이 나오더래요. 얼마나 이 검색 엔진에 대한 동기가 그렇죠. 생겼을까요? 그래서 예.
이걸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하십시오라고 써서 네. 보통의 경우에는 이건 이제 중역회의라든가 그렇죠. 이런 데서 발표를 하잖아요. 당구대 옆에 붙여놨다고 그래요. 아, 근데 네. 월요일 날 새벽에 5명의 직원들이 당구를 치워와서 보고 네. 즉석에서 해결을 해서 이 문제 해결했습니다라고 했던.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네.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어떻게 채널을 만들고 있고 뭔가 좀 다른 네.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어떤 기업의 로열티도 만드는 거고 창의성도 유발하는 건데 맞습니다. 얘 어디 갔어? 이 문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일어나야지 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뭐 장구장에 붙여놓은 메모지일지라도 근데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 막히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보통의 기업들을 보면 누가 결정합니까? CEO. 혹은 네. 높은 분들. 네. 근데 이 구글에서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히포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히포요? 예. Highest paid person's opinion. 그래서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의 의견. 예. 히포라고 부르는데 네. 히포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그렇군요. 히포라고 하는 단어가 보면 하마거든요. 덩치 큰 하마의 의견에 절대 휘둘리지 않는다. 정말 네. 중요한 건 네. 아이디어의 질적 수준이지 네. 월급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가 아니고 높은 직책에 있느냐 없느냐도 아니다. 네.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구글에서 어떻게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믿어주고 너 그래 그거 한번 해봐라 네. 라고 하고 실패도 용인해 줄 수 있는 조직이 사실은 별로 없죠. 맞습니다. 단기 성과 같은 것들을 중요시하게 되니까요. 그러면은 구글이 어떻게 일하는가 혼란과 어떤 그 의사결정의 자유로움 이런 것들은 얘기하셨는데 구글의 기업 문화 몇 가지 특징을 더 알려주세요. 예. 6가지로 최근 정리해서 아, 알려주고 네. 있는데요. 예. 먼저 긍정의 문화를 세워라라고 하는 겁니다. 긍정의 문화. 예.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네. 어떤 조직이 하면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는 조직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네. 해도 안 된다란 말 하지 말고 해도 된다. 이거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되고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표현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긍정의 말이 이를 진척시키는 핵심 문화이기 때문에 맞아요. 긍정의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네.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폐쇄보다는 공개를 기본으로 설정해라. 안드로이드가 생각나네요. 예. 비밀을 많이 갖고 있는 조직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픈하고 공개하고 네. 알리는 것이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 개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을 채용해라. 네. 어디에 들어왔다고 해서 끝 이게 아니라 네.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네. 혁신은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가 고개만 끄덕이는 인형을 조심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거수기 같은 거죠. 그렇죠. 네. 어느 조직이나 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제대로 된 의견이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존중해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계급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을 들여서 사람을 파악해야 되고요. 저 사람이 직책이 뭐기 때문에 친해져야겠다가 아니라 저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라. 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의 모든 실마리가 인간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고 네. 제일 마지막 6번째가요. 일단 내어놓은 다음에 개선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너무 잘 하려다가 망치는 경우가 있죠.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맞습니다. 하죠. 예. 완벽주의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구글은 일단 내놓으라고 직원들에게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좋은데요. 개선하면 되니까요. 네. 이러한 것들이 구글이 어떻게 지금의 위치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조직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 덕목들이 있는데 홍순철 칼럼니스트께서 이 조직 생활을 경험해 보시거나 지금도 뭐 있잖아요. 네네. 어떠세요? 비교를 해보면. 전 제일 마지막 게 저에게도 상당히 많은 영감을 줬어요. 일단 내어놓은 다음에 개선해라 네. 라고 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점점 더 사실 뭔가 좀 속으로만 갖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겁을 내죠. 네. 내어놓기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일단 내어놓은 다음에 함께 집단 지성을 통해서 개선해가는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네. 자그마한 조직이지만 저의 조직에도 한번 적용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네. 갖고 있습니다. 저도요. 이 마지막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네요. 계속 이게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게 구글이 정말 그냥 구글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오늘은 생생경제 퀴즈가 나가는 날인데요.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요. 더 큰 이익을 쫓아서 여기저기 그러니까 좀 뜨거운 투자처를 찾아서 자주 옮겨 다니는 돈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돈을 뭐라고 할까요? 돈은 머니죠. 뒤에 머니가 들어가는데 보기에 다 머니가 들어갑니다. 1번 할머니, 2번 핫머니, 시옷받침입니다. 3번 에그머니. 하나는 아니죠. 확실하게. 예, 정답 오늘 방송 끝나는 오후 5시까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요. 방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린 책입니다.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구글이 일하는 방법들은 정말 구글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책인데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2404님. 뭐든 적당해야 하는데 너무 뜨거워지면 탑니다. 네, 뜨거운 것. 영어로 생각하시면 거기다 머니 붙이시면 답입니다. 1088님,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음 쓴 용어로 알고 있는데 오랫동안 키운 것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돈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투자하라는 말씀이시군요. 7593님, 에그머니나 정답인 이거는 뜨겁기도 하지만 아주 위험한 머니이기도 하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기를 아주 적절하게 활용을 해 주셨습니다. 보기 다시 드릴게요. 1번 할머니, 2번 핫머니, 3번 에그머니입니다. 샵의 0945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금요기획으로 찾아뵙겠습니다.